넥스트 웨이브 인더스트리 넥스트 웨이브 인더스트리즈의 40층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안건을 앞에 두고 10여 명의 백전노장 임원들이 한 젊은 남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치열한 논쟁의 한가운데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 강태민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29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냉철함과 무게감. 그는 마침내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좌중을 훑자. 시끄럽던 회의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리스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최 비서. B플랜에 명시된 자산 유동화 계획을 즉시 실행하고 법무팀은 3일 내로 독점 금지 조항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치도록 이 계약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강태민은 그제야 굳게 조여맸던 넥타이를 조금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완벽한 CEO의 가면 뒤로 깊은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최 비서의 말에 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 세상에 그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그의 할아버지이자 넥스트 웨이브의 창업주인 강건혁 회장이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 회장은 붓글씨를 쓰고 있다가 손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지만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다. 네가 회사를 괴물처럼 키워놓은 건 안다. 하지만 너 자신은 뭐가 됐지? 일하는 기계, 돈 버는 기계, 내 놈 눈에는 온통 숫자랑 계약서밖에 안 보일 게다. 할아버지, 또 그 얘기시라면 듣거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번 주말 신화그룹 막내딸과 선을 보기로 했다. 장소랑 시간은 최 비서에게 일러두었으니 딴소리 말고 나가보도록. 태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신화그룹, 또 다른 재벌가.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지긋지긋한 만남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계 브랜드를 묻고 차종을 훑어보고 넥스트 웨이브의 죽에 대해서만 짓거리던 여자들의 얼굴. 그들은 강태민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과 재산에 가격표를 매기고 있었다. 안 갑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놈이 강 회장이 벼루를 내려칠 듯 소리쳤다. 네가 정녕 내 말을 거역하겠다면 좋다. 내일부터 내가 가진 지분을 네 사촌 현석이 놈에게 넘기기 시작할 테니 그리 알거라. 이현석, 태민에게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능력도 없으면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뱀 같은 사촌 할아버지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태민은 결국 이를 악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태민의 얼굴에는 분노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쏘아붙였다. 그 여자도 똑같겠지. 내 통장 장호가 얼마인지, 내가 가진 주식이 몇 주인지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겠지. 최 비서가 안타까운 얼굴로 서 있자 태민의 눈에 장난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가운 반항적인 빛이 떠올랐다. 조하, 내 가치를 그렇게 궁금해한다면 똑똑히 보여주지. 아무것도 없는 내 가치를.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번 선자리에 강태민은 가지 않아. 대신 김진우라는 사람이 갈 거야.
나이는 29, 가진 건 빚뿐이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지. 가장 낡고 허름한 옷, 그리고 가장 낡아빠진 배달 스쿠터 한 대를 준비해줘. 완벽하게 이것은 그의 소심한 복수이자 지독한 시험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꽃집 꽃송이 화원. 오해우는 막 배송 다녀온 꽃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흙냄새와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한 이 작은 공간은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의 꿈이자 전부였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 아래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름다운 꽃다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그녀의 단짝 친구인 민지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혜훈아, 너 이번 주말 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혜훈은 한숨을 쉬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민지가 자신의 상색에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자리였다. 민지야, 난 정말 괜찮다니까. 나는 지금 내 가게에 집중하기도 벅차. 그리고 나 같은 시골뜨기가 그런 대단한 분을 어떻게 만나. 무슨 소리야. 너처럼 착하고 예쁜 애가 어디 있다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응, 내 체면도 좀 세워주고. 혹시, 아니 진짜 좋은 사람일지.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혜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저 친구를 위해 불편한 식사 한 끼를 견뎌내기로 마음먹었다. 약속 당일 최고급 호텔, 커피숍,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혜우는 자신의 소박한 원피스와 주변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물만 연신 들이켰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혜우는 고개를 들고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빛바랜 청바지에 낡은 티셔츠, 그리고 싸구려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자란 듯한 머리는 푸석했고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피로를 짊어진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호텔의 그 어떤 직원보다도 초라한 행색이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혜운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혜운 씨.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기어들어가는 소리였다. 혜운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지가 말했던 좋은 집안의 자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실망감 대신 순수한 호기심과 어리둥절함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그런 꾸밈 없는 표정을 마주하며 처음으로 계획에 없던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강태민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혜운,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놀란 듯 동그래진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그가 예상했던 경멸이나 노골적인 실망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당혹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네, 제가 김진우입니다. 태민은 일부러 더 목소리를 기어들어가게 만들며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곧바로 호텔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밀었다. 태민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가격을 훑었다. 커피 한 잔에 25,000원. 그가 입고 있는 싸구려 점퍼 전체 가격보다 비쌌다. 그는 일부러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했다. 어서 이 여자가 자신을 경멸하고 창피해하며 적당한 핑계를 대고 이 자리를 떠나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가장 빠른 결말일 터였다. 하지만 혜운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녀는 그의 불안한 시선을 눈치채고는 그를 창피해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저기, 사실 저는 이런 데는 좀 답답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매콤한 떡볶이가 훨씬 더 당기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근처 분식집으로 자리 옮기는 건 어떠세요? 태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는 지금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그를 배려해서 더 싼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에 전혀 없던 시나리오였다. 그는 너무 놀라 잠시 대답을 잊었고 혜우는 그가 거절하는 것이라 오해했는지 급히 덧붙였다. 아, 물론 싫으시면. 아닙니다. 좋습니다. 떡볶이 아주 좋죠. 태미는 자신도 모르게 황급히 대답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호텔 커피숍을 나설 때였다. 1층에 위치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사촌 이현석이었다. 현석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이는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다가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태민과 혜운을 발견했다. 물론 그는 남루한 차림의 태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수준 낮은 가난뱅이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현석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쯧쯧. 요즘은 아무나 이런 데를 다 들어오네. 물 흐려지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혜운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살짝 움츠러들었다. 태민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오만함이었다. 당장이라도 현석의 앞으로 걸어가 그의 와인잔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는 김진우의 역할을 상기하며 분노를 억눌렀다. 꽉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다. 혜우는 그의 굳은 표정과 떨리는 주먹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수치심이라고 오해했다. 그녀는 괜찮다는 듯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순수한 손길에 태민의 얼어붙었던 분노가 순간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여자는 정말 이상했다. 혜운이 그를 데려간 곳은 대학가 근처의 허름하고 시끌벅적한 즉석 떡볶이 집이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로 가득 찬 가게 안은 매콤한 양념 냄새와 즐거운 소음으로 가득했다. 태민은 이런 곳에 와본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혜운은 익숙하게 2인 세트를 주문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단무지까지 살뜰하게 챙겨왔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준비해온 김진우의 시나리오를 풀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옥탑방에 살고 있고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는 동정이라도 사서 그녀가 질리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시구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혜운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녀는 동정하거나 훈계하는 대신 그를 존중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빚을 내어 작은 꽃집을 열고 매일매일 가게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팍팍한 삶에 대해서 그녀는 그와 자신 사이에 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고단한 삶이라는 공통점을 만들며 경계를 허물었다. 진우 씨는 꿈이 뭐예요? 꿈. 태민은 그 단어를 듣고 잠시 멍해졌다. 지난 몇 년간
그에게 꿈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오직 넥스트 웨이브의 다음 분기 실적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만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되는 대로 둘러댔다. 그냥 비접시 조용하게 사는 거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꿈이네요. 그녀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 걱정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꽃 만지면서 소박하게 사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녀의 순수함이 그의 냉소적인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이 여자의 세계에는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가 되자 태미는 어색하게 주머니를 뒤적이는 연기를 했다. 그의 지갑에는 의도적으로 넣어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가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혜운이 먼저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맞춰버렸다. 저기 혜운 씨, 왜 계산을? 태민이 당황해서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환하게 웃었다. 에이, 제 친구가 부탁해서 나온 자리인데 당연히 제가 사야죠. 그리고 진우 씨는 열심히 돈 버셔야 하잖아요. 아끼셔야죠. 대신 다음에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다음에. 그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나란히 걸었다. 수십억짜리 방탄차를 여러 대 소유한 남자가 난생 처음으로 한 여자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태미는 헛웃음이 나왔다. 버스가 도착하자 혜우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하며 버스에 올라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 미소에는 조금의 꾸밈도 없었다. 태미는 혼자 정류장에 남아 그녀가 탄 버스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쫓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냉소적인 세계관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오랫동안 아무런 감흥 없이 뛰기만 하던 심장이 이상하게도 조금 빠르게 그리고 따뜻하게 뛰고 있었다. 김진우라는 거짓된 남자를 한유라라는 진짜 여자가 처음으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다. 그의 견고했던 성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은 평소와 같이 넥스트 웨이브 인더스트리의 꼭대기층으로 출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백억 원이 오가는 긴급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전날 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콤달콤했던 떡볶이의 맛, 시끌벅적했던 분식집의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어질 때까지 순수한 미소를 잃지 않던 오혜운이라는 여자의 얼굴. 대표님, 신규 AI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 관련 보고입니다. 최비서의 목소리에 태민은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보고서를 넘겨받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서도 그는 단돈 10,000원짜리 저녁 식사를 스스럼 없이 계산하던 그녀의 손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평화로운 삶이 꿈이라던 그녀의 소박한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 회의 나중에 하지. 태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최 비서를 비롯한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대표님, 이건 긴급 안건. 대여 긴급한 일이 생겼어. 태민은 그 말만 남긴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이 차가운 유리성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서울의 어느 한적한 골목길,
작은 꽃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멈출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CEO 강태민의 갑옷과도 같았던 명품 수트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다시 김진우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변신은 이제 그에게 하나의 해방과도 같은 의식이 되었다.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답답한 마이바흐 대신 그는 낡은 스쿠터에 올라탔다.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바람처럼 가르며 달리는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마침내 꽃송이 화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가게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혜원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수조원대의 적대적 M&A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가 작은 꽃집 주인 앞에 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 어제 저녁 잘 먹었습니다. 그는 이 근처에 배달 왔다가 들렀다는 미리 준비해둔 핑계를 댔다. 어머, 진우 씨 어서 와요. 혜우는 흙이 묻은 장갑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바로 그때 혜우는 가게 앞에 배달 온 커다란 화분들을 옮기려 낑낑대고 있었다. 제가 할게요. 태민은 말릴 틈도 없이 다가가 무거운 화분들을 번쩍 들어 가게 안으로 옮겼다. 그녀는 고맙다며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그렇게 시작된 짧은 인사는 어느새 오후 내내 이어졌다. 그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하고 바닥을 쓸고 그녀가 꽃꽂이를 할 때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등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의 손은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흙과 물에 더럽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계처럼 일하던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일하는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가 각각의 꽃에 담긴 꽃말에 대해 설명해 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진실, 감사, 용기. 그가 살던 세계에서는 오직 주가와 수익률만이 유일한 언어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처럼 아름답고 진실한 의미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 그리고 식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경청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오후가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강태민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 전화는 너무나도 극명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흙과 땀 냄새를 풍기며 진정한 행복감에 젖어 있던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대표님, 이현석 부사장이 이끄는 블루칩 캐피탈에서 우리 자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의 긴급 보고에 김진우의 따뜻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다시 냉혹한 기업 사냥꾼 강태민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곧바로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사촌의 야욕을 꺾어버리기 위한 날카로운 지시를 쏟아냈다. 자금 흐름을 차단해 우리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블루칩 캐피탈을 압박하도록 단 한 주도 놈들에게 넘겨줄 생각 없어. 회의 도중 그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장미가시에 긁힌 작은 상처와 손톱 밑에 희미하게 남은 흙먼지. 그것은 그가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또 다른 세계의 흔적이자 오혜운이라는 여자의 증표였다. 그는 치열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에서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난생 처음 보는 대표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의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다. 낮에는
넥스트 웨이브를 이끄는 냉철한 CEO로, 밤이나 주말에는 꽃집에서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가난한 알바생 김진우로, 그의 직원들은 조금씩 부드러워진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오직 최 비서만이 그 비밀을 알고 침묵을 지켰다. 어느덧 늦은 저녁이 된 꽃집. 해우는 퇴근하는 그에게 작은 들꽃 다발 하나를 건넸다. 그녀의 가게에서 파는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었다. 가게 뒤편 화단에서 자란 소박한 꽃들이었다. 진우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꽃의 꽃말은 진실한 우정이래요. 태미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살 수 있는 남자였지만 그가 받아본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 작은 들꽃 다발이 가장 귀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의 시작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이 위험한 줄타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블루칩 캐피탈의 대표이사실. 강태민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현석의 공간은 과시적인 예술품과 번쩍이는 황금색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천박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화려한 3D 조감도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초대형 럭셔리 쇼핑몰 The Elysian이었다. 그리고 그 쇼핑몰이 들어설 부지는 바로 오해운의 꽃집을 비롯한 작고 낡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겹고 조용한 동네였다. 이 감상에 젖은 쓰레기들을 싹 밀어버리고 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그가 부하 직원을 향해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에게 동네의 역사나 주민들의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탐욕스러운 개발,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런데 부사장님, 몇몇 가게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꽃송이 화원이라는 곳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이 띄운 화면에 해운의 작은 가게 사진이 떠올랐다. 현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사진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해운의 얼굴을 알아봤다. 호텔에서 봤던 그 초라한 놈과 함께 있던 시골뜨기 계집애.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저 계집애였어. 감히 내 눈에 거슬리더니. 여기서 기어다니고 있었군. 좋아. 저런 것들을 짓밟아버리는 게 가장 재미있는 법이지. 당장 계획을 실행해. 그의 개인적인 악감정이 더해지면서 계획은 더욱 잔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뒤 해운의 꽃집과 이웃 가게들, 오래된 책방, 작은 식당, 세탁소에 정체불명의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들었다. 현석이 세운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그 서류는 해당 구역 전체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었으니 헐값의 보상금을 받고 한 달 내로 가게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평화롭던 동네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가게 주인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었다. 해운 역시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대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나이든 가게 주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젊고 똑똑한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해운의 꽃집에 동네 가게 주인들이 모두 모였다. 가게 안은 꽃향기 대신 무거운 한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냥 헐값이라도 받고 나가는 수밖에. 한숨 섞인 체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해운이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요,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내용 증명의 법적인 허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에 이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우리가 자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그녀의 차분하지만 강인한 목소리에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눈에 다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저항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김진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돕기 위해 들렀다가 가게 안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혜운과 절망에 빠진 이웃들의 모습을 혜운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민은 새로운 혜운의 모습을 보았다. 그저 착하고 순수한 시골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맞서는 용감한 투사. 그녀를 향한 그의 마음은 존경심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내용 증명을 건네받아 읽었다. 단 몇 줄만 읽고도 그는 이것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들의 약탈적인 수법임을 즉시 간파했다. 서류에 명시된 유령 회사의 이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계약 조항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이현석 그놈이 틀림없었다. 태민의 내면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았다. 당장 이현석의 야욕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는 배달원 김진우였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 그는 진심 어린 좌절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피켓을 만드는 일이라도 도울게요. 뭐든지요. 저는 혜운 씨 편에 서 있을게요. 그날 밤 혜운의 꽃집은 작은 투쟁 본부가 되었다. 혜운과 이웃들 그리고 김진우는 밤늦도록 함께 모여 서툰 솜씨로 저항의 피켓을 만들었다.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약탈적인 재개발을 중단하라. 혜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진우를 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여기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우 씨, 큰 힘이 돼요. 태민은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녀를 향한 사랑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심장이 아파왔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런 위험에 빠뜨린 세상과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거짓된 신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탐욕의 그림자가 그들의 평화로운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고 이제 막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작은 저항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혜운과 동네 상인들은 가게 앞에 모여 조용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우리의 삼터를 지켜주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담은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혜운은 작은 동네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며 공격적이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역사가 담긴 이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강태민은 김진우로서 그들 곁을 지켰다. 그는 가장 무거운 피켓을 들었고 나이든 상인들이 행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묵묵히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수천억 원짜리 기업 전쟁터가 아닌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저항은 이현석에게 그저 귀찮은 파리떼와 같았다.
그는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소방 점검, 위생 점검,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벌금 고지서를 남발했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가게 운영을 방해했다. 모두 현석이 뒷돈을 찔러 넣어 조종하는 일이었다. 희망으로 뭉쳤던 공동체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다. 장사는 방해받고 변호사 비용과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몇몇 상인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단단했던 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태민은 이 모든 과정을 김진우로서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자고 격려하면서도 속으로는 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노와 좌절감을 삼켜야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자기 집처럼 부리는 그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법의 횡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백억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가 단돈 몇십만 원의 벌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무력감은 해운을 볼 때마다 그게 달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수심에 잠긴 얼굴로 한숨을 쉬곤 했다. 그녀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것을, 그늘진 눈밑이 짙어지는 것을 태민은 고통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돕다가 깜빡 잠이 든 해운을 발견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복잡한 법률 서류와 고지서들을 펼쳐놓은 채 불편하게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태민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깊은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던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의 법리적 허점과 대응 전략이 완벽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김진우는 법을 모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위로의 말들은 그에게 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힘을 봉인한 채 무력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힘든 시간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가 끼니를 걸을 때면 그는 어디선가 따뜻한 국밥을 사들고 나타났다. 그녀가 혼자 눈물 흘릴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어깨를 빌려주었다. 그는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깊은 밤, 둘만 남은 꽃집에서 해운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걸지도 몰라요. 사실 너무 무서워요. 진우 씨,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해운 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수룩한 김진우의 억양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강태민의 깊고 단단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절대 포기하지 마요. 해운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믿음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다. 가장 어두운 순간, 이 가난한 배달원은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압박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마침내 현석은 건설 현장 실사를 핑계로 험악한 인상의 용역 깡패들을 동네에 풀었다. 그들은 가게 사진을 찍고
줄자로 길이를 재는 척하며 상인들에게 은근한 위협을 가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터졌다. 용역 중 한 명이 늙은 책방 주인의 멱살을 잡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좋은 말 할 때 꺼져. 영감탱이야. 모두가 겁에 질려 얼어붙은 그 순간 김진우가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그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압도하는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CEO 강태민의 눈빛이었다. 손대지 마.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듯한 그의 낮은 목소리에 깡패는 순간 얼어붙었다. 평범한 배달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살벌한 기세에 압도당해 저도 모르게 잡았던 멱살을 놓았다. 그 순간은 짧았다. 태민은 다시 어수룩한 김진우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우는 보았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에 서렸던 절대적인 지배자의 모습을 그녀의 마음속에 애정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의 씨앗이 심어졌다. 태민은 깨달았다. 더 이상 이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감정은 너무 깊어졌고 해운을 향한 위협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무력한 보호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용역 깡패와의 대치 상황이 끝나고 강태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김진우의 어수룩한 가면 뒤에서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녀에게 들킬 뻔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의 눈앞에서 위협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이 거짓 연극은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는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진우의 것이 아니었다.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향후 48시간 동안 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 그리고 즉시 알파팀을 소집하도록. 새로운 타깃이 생겼다. 알파팀, 넥스트 웨이브 내에서도 극소수만 하는 비공식 태스크포스였다. 적대적 인수합병과 기업 전쟁을 위해 길러진 그야말로 강태민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무력한 보호자는 사라졌다. 잠자던 포식자가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다. 몇 시간 뒤 넥스트 웨이브 인더스트리 본사의 비밀 워룸. 최첨단 보안 장비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는 알파팀의 핵심 멤버들, 최고의 변호사, 금융 분석가, 화이트 해커 이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 선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낡은 점퍼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얼음장 같은 권위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서서 타겟을 명시했다. 블루칩 캐피탈과 그 자회사인 엘리시안 개발. 그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법무팀, 디 엘리시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서류, 환경 영향 평가서, 용도 변경 내역을 전부 검토해 단 하나의 절차적 하자라도 찾아내 24시간 내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재무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현석은 오만해 분명 흔적을 남겼을 거다. 그놈이 동원한 모든 유령후 회사, 비자금 계좌, 뇌물 수수 정황을 샅샅이 파헤쳐 정보보안팀 서버를 해킹하라는 게 아니야. 그들이 숨기고 있는 내부 정보를 찾아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부 통신 기록,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현석이 선을 넘었어. 우리는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막는 게 아니야. 그놈의 자금줄 자체를 박살낼 거다. 감히 시작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줘.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법무팀은 이현석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네를 뒤덮었던 소음과 먼지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재무팀은 이현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며칠 뒤 작은 동네 재개발 문제가 아닌 거대 건설사의 정경유착 비리 의혹이라는 판이 큰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현석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법적, 행정적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이것이 고작가게 주인 몇 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전문가의 공격이었다. 누구야 감히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쳐. 그는 부하들을 향해 불같이 소리쳤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용의자는 단 한 사람. 강태민이었다. 그 뱀 같은 놈짓이 틀림없어. 하지만 그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강태민이 왜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이 낡은 동네 문제에 끼어든단 말인가. 그는 둘 사이에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전혀 몰랐기에 태민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 치열한 물밑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태민은 혜은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김진우로서 다시 그녀의 꽃집을 찾았다. 가게 안은 작은 축제 분위기였다. 동네 상인들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목소리가, 자신들의 저항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였다고 믿고 있었다. 혜우는 기쁨에 겨워 가게에 들어서는 진우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진우 씨,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 목소리가 드디어 통했어요. 저리야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태민은 그녀를 마주 안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보니 기뻤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기뻐하는 이 승리는 사실 자신이 뒤에서 조종한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의 거짓된 분신인 김진우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그는 희망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예감했다. 이 거짓말은 이현석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할 시한폭탄이었다. 늦은 밤 태민이 즐거운 분위기에 꽃집을 나섰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올라타자 최 비서가 보고했다. 대표님, 이현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유출의 근원지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태민은 꽃집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골목길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김진우의 온기는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CEO의 표정이 떠올랐다. 좋아. 실컷 그림자나 쫓으라고 해. 그놈이 정신 팔린 사이에 우리는 2단계에 들어간다. 김진우의 따뜻하고 소박한 세계와 강태민의 차갑고 복잡한 세계.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가장 힘겨운 싸움은 바로 그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현석의 심기는 최악이었다. 정체불명의 적에게 연이어 뒤통수를 맞으면서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물증도 이유도 없었다. 대체 왜 그 거지 같은 동네 때문에 강태민이 움직인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다 그의 분노와 질투는 더 작고 사적인 목표물로 향했다.
오혜운, 그리고 그녀의 초라한 배달부 남자친구. 감히 자신이 점 찍은 여자가 그런 벌레 같은 놈을 만난다는 사실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그들을 짓밟고 싶은 유치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경멸적인 어조로 명령했다. 그 꽃집 계집의 옆에 붙어 다니는 놈팽이. 김진우인가 뭔가 하는 놈. 뭐 하는 놈인지 샅샅이 뒷조사해. 벌레는 제대로 밟아줘야지. 그의 사소하고 악의적인 명령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시각 꽃송이 화원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처럼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공사 중단이라는 작은 승리 덕분에 동네에는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다. 그날 밤 혜우는 진우와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 모든 게 진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제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수줍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옥탑방에 사는 그를 위해 준비한 작은 다육이 화분이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우면 이 친구랑 이야기하라고요. 태미는 그 작은 화분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이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이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이 연약하고 아름다운 신뢰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까봐. 그는 이현석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후에 말하기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한편 이현석의 사무실, 그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마침내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다. 부사장님, 김진우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 고해 빚더미에 앉아있기라도 하더냐 현석이 조롱하듯 물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부사장님, 김진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진짜 신원은 부사장님의 사촌이신 넥스트 웨이브의 강태민 회장이었습니다. 순간 현석의 사고가 멈췄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 왜? 라는 혼란, 그리고 이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느껴지는 역겨운 깨달음.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악랄하고 잔인한 희열이 떠올랐다. 그는 방금 강태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쥔 것이었다. 그랬군.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저 계집애 때문이었어. 그는 뱀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뒤틀린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저 계집애도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재벌을 꼬시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거야.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혜운의 꽃집으로 향했다. 복수의 화신처럼 가게 안에서는 혜운과 진우가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현석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가게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이야, 여전히 가난뱅이 코스프레는 즐거우신가? 그가 진우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혜우는 그를 보호하려는 듯 진우의 앞을 막아섰다. 이현석 씨, 여기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 내버려둬요. 현석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다. 내가 내버려둬 감히 넥스트 웨이브 인더스트리의 존귀하신 회장님을. 혜우는 얼어붙었다. 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최악의 방식으로 닥쳐온 것이었다. 혜운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뭘 설명해. 현석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네,
그 진실한 남자친구가 사실은 수십조를 주무르는 내 사촌 강태민이라는 걸. 순진한 척 연기하지 마. 오해운, 생각보다 연기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했어? 처음부터 그놈 정체 알고 접근한 거지. 재벌 하나 낚아보려고 아주 대단한 쇼를 벌였구나. 브라보. 우리 모두를 아주 제대로 속여 넘겼어. 그는 진실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형태로 뒤틀어버렸다. 그는 해운을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자 계획적인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해운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부정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신호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고통과 함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의 표정뿐이었다. 해운이 그에게 선물했던 작은 다육이 화분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깨어진 신뢰처럼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끔찍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저 숨을 멈출 뿐이었다. 산산조각 난 다육이 화분, 바닥에 흩어진 흙과 파편들, 그것은 오해운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다정한 김진우가 이제는 완벽하고 잔인한 타인 강태민이 되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그였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두 분, 동화 같은 사랑 나누시길. 그는 보란듯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신이 만들어낸 폐허를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해운의 거친 숨소리였다. 태민이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해운 씨, 다가오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마치 뱀을 본 것처럼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다.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보였다. 그가 감추려 했던 미묘한 자신감, 실수인 척 찾던 값비싼 시계, 위기의 순간에 터져나왔던 권위적인 모습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된 것 같았다. 전부 거짓말이었군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잔인하게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떡볶이를 먹던 저녁도 가난한 여자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우스웠나요? 그래서 연기한 거였어요. 가게 일을 도와줬던 건요, 지루한 재벌 회장님의 재미있는 서민체험 놀이였나요?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모든 말들도 전부 동정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태민은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감정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었다. 혜운 씨를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발 믿어줘요. 그가 애타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지금 상처 입은 그녀에게는 그저 전형적인 부자들의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마음 얘기하지 마세요. 그녀가 절규했다. 당신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는 걸 다 지켜봤어.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유령 같은 존재에게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잔인함이야.
그녀의 절규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냉소주에 왜 이 모든 연극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했다. 나는 그냥 넥스트 웨이브의 회장이 아니라 강태민이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험 대상이었나요? 그녀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가 테스트였냐고요. 저 합격했나요? 강태민 회장님, 이 순진한 시골뜨기가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기를 보여줬냐고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직함을 부르며 그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았다. 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을 그 자신의 불신으로 망가뜨려버린 것이었다. 해우는 부서진 조각처럼 뻣뻣한 동작으로 가방을 챙겼다. 나가주세요. 하윤 씨, 제발 내 가게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침내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다. 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녀의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화분 조각, 그리고 갑자기 생기를 잃은 듯한 가게의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패배했다. 여기서 더 그녀를 붙잡는 것은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완전한 패배감과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섰다. 가게 안에 홀로 남은 해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꿈은 끝났다. 그녀가 사랑했던 착하고 성실한 김진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지루하고 냉소적인 억만장자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었다. 신뢰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산산조각 났다. 가게 밖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민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근처에는 김진우의 낡은 스쿠터가 초라하게 서 있었고 저 멀리 길 건너편에는 그의 마이바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두세 개의 경계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기업 전쟁에서 승리했고 강력한 적들을 무너뜨렸으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 있었다. 진실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도가 그가 찾은 가장 진실한 것을 파괴해버린 궁극의 아이러니.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상실감만이 가득했다. 강태민의 세계는 무너졌다.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스스로를 가둔 채 술과 자기 혐오로 시간을 보냈다. 최 비서가 가져오는 긴급한 회사 보고서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가 이룩한 모든 부와 성공이 지금은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해운의 마지막 표정, 차가운 경멸과 깊은 상처가 뒤섞인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무력한 침묵 속에서 이 현석은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그는 정지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회수하고 다시 동네 상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운의 가게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 비웃었다. 꼴 좋군. 결국 내 꼴이 그거야. 재벌 왕자님은 떠났고 남은 건 너 같은 촌뜨기뿐이지.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당장 이 가게를 넘겨. 안 그러면 네가 지키려 했던 이웃들까지 전부 짓밟아버릴 테니. 해운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편 최 비서는 더 이상
자신의 주군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태민의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 술병을 치우고 커튼을 걷었다. 그리고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현석 부사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혜윤 씨와 동네 상인들은 지금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어 이현석이 혜은의 가게 앞에서 그녀를 협박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혜은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당당하게 현석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민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수치심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그를 깨운 것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녀의 용기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너져 있는 동안 그녀가 홀로 얼마나 힘겨웠을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자격이 없었다. 알파팀, 다시 소집해. 태민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섭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루고 그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현석이라는 독사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었다. 그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이현석의 비자금과 뇌물수수 증거를 단순히 언론에 흘리는 대신 검찰 특별수사팀에 직접 넘겨버렸다. 동시에 넥스트 웨이브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블루칩 캐피탈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며 경영권 자체를 위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 방해가 아니었다. 기업 자체를 삼켜버리려는 전면전의 선포였다. 결정타는 디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자 설명회에서 터져나왔다.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이현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설명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강태민의 팀에 의해 장악되었다. 스크린에는 이현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 시의원들과 은밀하게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 그리고 그깟 거지들은 푼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해외 투자자들은 분노하며 자리를 떴고 이현석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입구에는 그를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그의 탐욕과 오만함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민은 혜은의 꽃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재개발 지역의 모든 상가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기존의 모든 상인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혜은과 동네 상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들고 어리둥절했다. 그들을 괴롭히던 유령 회사는 사라지고 상생협력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 그들의 삶에 터전을 보장해 주었다. 그 누구도 이 재단의 설립자가 강태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태민은 멀리서 그녀를 지켰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그녀가 모르게 조용히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다. 동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혜은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꽃집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지만 가끔씩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는 동네에 찾아온 기적 같은 평화가 누구 덕분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의 삶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연석의 몰락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가 핥히고 간 상처로 신음하던 동네는 거짓말처럼 평화를 되찾았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상생협력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의 모든 상인들에게 파격적일 만큼 안정적인 장기 임대 계약을 보장해 주었다. 동네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해운의 꽃집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강태민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 감히 그녀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는 오혜운에게서 영감을 받아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회 공헌재단을 설립했다. 더 이상 차가운 숫자로만 세상을 보지 않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다. 그는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가 상처 입힌 그녀를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김진우의 낡은 옷도 강태민의 비싼 수트도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고 그녀의 꽃집 앞에 섰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꽃을 정리하던 혜운과 눈이 마주쳤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태민은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후회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장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망가뜨린 것들을 제 손으로 다시 고치고 싶습니다. 사장이나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일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의 제안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놓인 모든 것을 향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혜우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그리움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것은 거절도 허락도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강태민은 매일같이 꽃집에 출근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김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수십조 원짜리 기업의 회장이 기꺼이 허리를 굽혀 흙을 나르고 바닥을 쓸고 녹슨 수도를 고쳤다. 동네 상인들은 처음에는 경계하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묵묵한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책방 할아버지의 낡은 지붕을 고쳐주었고 식당 아주머니의 복잡한 세금 계산을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혜우는 그런 그를 매일 지켜보았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김진우의 친절함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스스로도 잊고 살았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었다.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그의 묵묵한 노력 앞에 하루하루 허물어지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늦은 밤, 가게 정리를 마친 후 둘만 남은 고요한 꽃집에서 혜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태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꾸밈없이 솔직했다. 내가 비겁했으니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냉소주의자였으니까, 내 두려움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 거짓말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뿐이었다. 마침내 혜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너무 슬펐어요. 내 친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재벌 회장 강태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었던 서툴지만 다정했던 친구 김진우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강태민의 얼굴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거짓말 없이, 비밀도 없이, 그냥 오혜운과 강태민으로. 혜운은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미소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후 활기를 되찾은 동네 골목길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시골뜨기 소녀가 아니었다. 거짓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혹독한 진실의 대가를 치르고 서로에게 닿은 강인한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꽃송이 화원 앞에 멈춰 섰다. 가게는 그녀의 강인함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연기하는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하는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미래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